2023년 회계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의 김윤희 분석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7월 18일에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시리즈의 5번째에 해당되는 2023년 회계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고자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보고서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은 2021년 6월 15일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23년도 회계연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의 의미는 예산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이 국가재정의 운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확인하여서 그 결과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를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규모는 20개 기관에 288개 사업이 있고 11조 8,828억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제출된 결산 같은 경우는 20개 기관에 287개 세부 사업이 있고요. 예산 현액 11조 5,502억 원 중 91.5%인 10조 5,70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시행일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가 올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된 예결산 제도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 기준은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랑 협조부처인 환경부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랑 환경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정도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의 첨부 서류로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관련된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그 시기별로 그 작성 체제에 대한 거는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괄 파트고요. 총괄 파트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추진 결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사업 총괄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소개되어 있고요.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 개요, 집행 실적, 내역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과 성과 목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에 해당되는 예산들은 크게 세부 사업 단위로 보면 68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614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쓰이는 내역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각 세부 사업을 내역 사업 단위로 구별을 해서 이게 감축에 직접적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감축 예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게 그 사업의 운영이나 다른 기타 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감축 예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분류를 한 다음에 감축 예산 같은 경우는 또다시 정량인지 정성인지 R&D로 구별을 했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NDC별로도 유형을 구별을 했는데요. 관련된 표는 저희 보고서의 90페이지에 있는 표고요. NDC 부분별, NDC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 텐데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는 INDC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에는 NDC라고 저희가 보통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전체 614개의 내역 사업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비감축 사업 같은 경우가 157개의 내역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축 사업 같은 경우가 447개가 있습니다. 각 NDC 부분별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정량 사업,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수량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정량 사업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감축량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정성적인 부분에 관련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R&D에 관련된 사업, 기술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 기술에 관련된 사업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고요. 각 NDC 부분별로 그 정량, 정성, R&D에 대한 사업 분표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현액 11.6조 원 중에 집행액은 10.6조 원이었고 91.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분류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인지 아닌지. 따라서 전체 집행 규모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감축 예산만 선택을 해서 감축 예산에 대한 예산 현액과 집행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세부 사업 수는 287개고요. 예산과 기금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고 또한 사업 유형에 따라서도 아래 표를 보시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287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감축 예산별 전체 규모별로 각각의 집행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없는데요.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결산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수는 287개고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해서 총 10개의 NDC에 관련된 전체 사업 예산 규모 가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축에 관련된 예산만 비교를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률을 부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예산도 크고 각 부분별로 사업수도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 현황으로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회계별 성과목표 달성은 예산사업이 71.5%, 기금사업이 76.3%입니다. 전체는 74.6%고요. 두 번째로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전체는 74.6%지만 정성사업이 75.8%로 가장 높습니다. NDC 부분별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체 성과목표는 마찬가지로 449개가 제시되어 있지만 산업 부분이 112개로 가장 많고 이후에 수송이 81개, 전환이 75개 순으로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달성 현황과 달성률은 이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결산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태풍, 산불,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지구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막대하게 생기면서 유엔 각 나라들이 19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하자는 건데요. 이후 97년도에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먼저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의 5.2%를 감축하자라는 거였고요. 10년 뒤에는 그러면 12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교토 의정서 이유를 목표로 할 것인가에 따라 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11년도에는 과연 그러면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엔의 모든 당사국들이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요 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내 또는 1.5도씨까지 감축을 하자라는 거에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고요. 이후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신기후 체제라고 하는데요. 신기후 체제라는 경우는 결국 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는데요. 신기후 체제에는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5년 6월에 3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따른 37%를 감축한다라고 유엔에 제출을 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었고 2016년 11월 3월에 공식 NDC로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12월 3일에 발효가 되었고요. 관련된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사실상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파리 협정에 가입을 하면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16년도에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관련된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21년도에는 관련돼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즉 30년까지 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때 제정을 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이제 23년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돼서 발표된 NDC 부분별 목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년 대비 40% 감축이고요. 부분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환, 산업, 건물, 수송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퍼센트로 보면 가장 많은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폐기물, 그 이유가 이제 전환 45.9%고요. 양도 배출량 자체도 많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이 양 자체는 230.7 백만 톤이지만 11.4% 감축이고요. 수송 같은 경우도 37.8% 감축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는 18년 대비 40%를 감축을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돼서 작년 4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이행 점검 절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잠정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점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평가하여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또한 파리협정 13조에 따라 정부는
종합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NDC 이행 및 진전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를 유엔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관련돼서 6개의 핵심 조항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관련 예산을 통해서 이런 예산 집행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축 결과는 이 NDC 목표랑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녹색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배출 현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녹색 예산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예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OECD 주요국 같은 경우는 그 목적한 바에 따라 기후예산이라고도 명명을 하고 녹색예산, 탄소인지 예산 이렇게 부르는데 OECD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그린 버지팅이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녹색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년과 22년을 비교할 때 전체 38개 OECD 국가 중에 20년 같은 경우는 14개의 국가만 녹색 예산을 도입하거나 운영 중이었지만 22년도 같은 경우는 24개로 10개국이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증가한 14개국에 속합니다. OECD에서 발표하는 녹색 예산 지수의 순위를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점수가 1점 만점에 0.51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이 0.49인 거와 비교하면 약간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합 지수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인 기반, 정책 수단, 세 번째로 책임과 투명성, 지원 환경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각각 이루어져 있고 종합적인 전수는 11이지만 각각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는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OECD 녹색 예산 지수의 구성 요소인 4가지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기반 같은 경우는 녹색 예산 이행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 운영 재원에 대한 그런 제도적 기반 수준에 관한 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예산의 제도적인 근거가 행정 규칙에 기반하는지, 기타 법령에 기반하는지, 아니면 관련된 예산법에 기반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0.25 만점에 0.16으로 OECD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수단을 보시면요. 정부 지출 및 수입에 녹색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녹색 예산 태깅에 대한 분류, 그 다음 비용 편익 분석,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는지, 탄소 가격 제도가 있는지, 관련된 예산 제도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책 수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0.11로 OECD 평균이 0.12보다 다소 낮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성 및 투명성입니다. 최근에 OECD 국가들은 더욱더 예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보고 관리 및 예산 투명성 분야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시작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결산서가 제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정책처가 관련된 재정 운영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체 0.25 만점 중에 우리나라가 0.12를 나타냈고요. OECD 평균은 0.0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도 대부분 북유럽 국가나 아니면 영국 등이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원환경 같은 경우는 그 지원환경의 조성이 되게 중요한데 기존의 정부 예산 프레임을 활용해서 녹색 예산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 예산 체계를 기반으로 그 기후 및 환경 요인을 통합하는 것이 쉽게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지수가 0.13으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보면 OECD 국가들은 국가 경제 및 예산 환경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녹색 예산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녹색 예산의 도입 및 운영은 기존의 예산 제도에 그러니까 통합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단연간의 작업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따라 OECD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인 기반은 OECD 평균보다 지금 높고 책임성 및 투명성도 높지만 정책 수단과 지원 환경은 다소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0.5율로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관련된 개선점을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예산 모니터링 및 보고 관리 등을 통해서 투명성 보고 분야에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23년도부터 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에 향후에 효과 분석 아니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으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비교해 보면은 22년도가 최신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비교할 때 208개 국가 중에 중국, 미국, 인도 등 이유로 총 9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는 네 번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비교할 때는 미국보다는 적지만 지금 일본과 독일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 규모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계열로 비교를 해봤을 때 90년도 이후에 2018년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18년도가 저희 그 NDC의 기준 연도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18년도가 727백만 톤으로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증가했고요. 지금 최근의 현상 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앞서 보인 이 그림,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727백만 톤으로 가장 높은 고점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을 하고 이에 따라 목표 배출량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거든요. 목표 배출량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2030년도까지 우리가 40%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37% 감축, 이거 같은 경우는 바뀐 이유이기 때문에 40% 감축에 대한 목표 배출량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목표 배출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 배출량은 지금 이렇게 90년대 이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목표 배출량에서 실적 배출량 이 부분을 차감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이 그래프 안에 있는 파란색과 그 초록색 바처럼 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A 빼기 B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18년도와 19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했던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20년도와 22년, 23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했던 것보다 더 낮은 실적 배출량을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선 파트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이후로 18년까지 쭉 증가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 자체가 감소되는 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잘 시행이 돼서 그 결과인지, 아니면 인구 감소가 원인인지, 아니면 국내의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거나 산업에서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배출이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요인을 크게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4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탄소 집약도, 이는 뭐냐면 에너지 원별 생산 및 소비 형태 변화로 인한 증감 효과를 말하고요. 에너지 집약도, 이거는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이게 어떻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경제성장, 인구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위해서 먼저 국가 배출량 증감 요인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총인구에 대한 15년도부터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성장, 에너지 집약도, 탄소 집약도, 총 배출량,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 요인에 대해서 18년 대비 23년도 배출량 증감을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작년 대비,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의 배출량 증감을 분석했습니다. 4가지 요인을 제시했었죠. 탄소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경제성장, 인구 이 4가지 요인에 대해서 18년 대비 23년도가 온실가스 배출이 총 효과가 요만큼 감축이 되었는데 90.8만큼 감축이 되었는데 이 90.8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탄소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인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개선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전년도 대비 23년도의 배출량 증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 효과가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18.3만큼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게 지금 에너지 집약도가 3.78%의 기여도고 그 다음에 24.7만큼의 마이너스를 기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인구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18년도와 22년도 대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적에 대한 증감 요인을 분해 분석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에너지 집약도고 그 다음이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집약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R&D 투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지원 마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외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같은 경우는 최근 주요국에서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그 청정 경쟁 법안을 발의를 했고 25년도 1월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 사업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 중이고요. 6개의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집약도를 기반으로 이렇게 국제 무역 장벽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탄소 집약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별 부처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NDC 부분별 부처별 분석 사례를 보면은 그 NDC 부분이 이렇게 가로축으로 나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287개의 세부 사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20개의 기관이 관련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NDC에 따른 부분별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과 2030, 2050 NDC 감축 목표에 따른 매칭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NDC 부분에 대한 분석은 보고서에서는 10개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에서는 수성 부분만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중에 수성 부분의 예산은 3조 8,508억 원이고요. 예산 현액은 3조 8,633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3조 1,239억 원으로 80.9%의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액 중에 96.3%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감축인지 비감축인지에 따라 일단 먼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감축 사업 같은 경우가 정량인지 정성인지 그 다음에 R&D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별 예산 분포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전체 예산 중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량 사업이 65.9%로 가장 많습니다. 탄노기에서 제시한 관련된 성과 지표는 왼쪽과 같고 주요 사업은 환경부랑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송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정책의 핵심은 바로 친환경차 보급인데요. 친환경차 보급 현황을 보면은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산이 늘어난 2018년부터 급격하게 보급률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년도에는 1.2%였는데요. 23년도에는 31.8%로 증가했습니다. 공공부문 같은 경우도 20년 6%에서 23년 32%까지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이 있고 경찰청의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 사업의 집행률은 74.3%고 96.9%입니다. 하지만 각 사업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경우는 전체 목표 대비 7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청 기동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8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무공해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를 하지 않으면서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결과 목표로 제시했던 것보다 CO2 감축이 낮게 나왔고요.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책정 시에 책정한 구매 단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실구매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집행은 96.9%이지만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경우는 8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를 운영하는 부처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는 13개의 부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파트에서는 부처별 결산 현황을 소개를 했고요. 분석 의견으로는 이행 지표 및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유형 분류에 대한 부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방법,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성 등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고요. 이를 통해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5월에 국회 최초로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 보고서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범위 확대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배출 관련 사업까지 예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344만 톤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인 1830만 톤의 약 18.7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처럼 포괄적인 관점의 녹색 예산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부분을 예결산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성 지침 준수 및 점검인데요. 정부가 온실가스 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6개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역사업밖에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세부 사업을 제시를 하고 내역사업별로 감축, 미감축에 대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된 내역사업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일부인 경우에만 내역사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각 사업을 제시한 결과 관련된 6개의 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세부 사업 단위로 제출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현재는 내역 사업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의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그 예산안 제출의 그러니까 태깅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NDC 부분에 따른 예결산 관리랑 국가 전략과의 연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3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NDC 사업 유형에 관련된 구분 자체는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예결산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도입 목적 자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 같은 국가 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이 향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면은 재정 투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고서에서 비교를 해 놓았는데, 비슷한 규모, 예를 들면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결산 기준으로 11.6조 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 같은 경우는 12.9조 원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국가 전략과의 연계성도 제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CO2 감축량 점검관리 강화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8개 부분에 대해서 감축인지 예산의 집행률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분별로 CO2 감축 달성률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 자세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부터 공공까지 8개 부분에 대해서 각 예산의 집행률은 여기 있는 하얀 선처럼 이렇게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CO2 감축 달성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서
일단 정량 사업으로 분류된 CO2 감축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 목표의 설정과 점검에 있어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제도 개선 방안은 예산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실제적으로 3년째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회계 절차 중 유일하게 정보 시스템 등록이 없이 수작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산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시 누락이 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전체 614개 사업 중에 64개의 사업이 사업 코드가 오기입되거나 예를 들면 회계관 이동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 운용이 기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